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최근 보험업계의 여러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변화, 시장 트렌드까지 정말 다양한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복잡한 보험 뉴스들 속에서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각 소식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맥락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부터 좀 볼까요? 이건 좀 안타까운 사고 관련 분쟁이네요. 6년 전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이 사고 보험금을 두고 소방청하고 DB손해보험 간의 갈등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DB손보가 처음에는 기체결함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사고 초기에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기체 결함 쪽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 결정을 좀 미뤘던 거죠. 그런데 2023년에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보통 조종사 과실은 보험사가 보상해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밝혀졌는데도 분쟁이 계속되는군요. DB손보는 보험금 일부만 법원에 맡기고 소방청은 그동안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이자까지 다 달라는 입장이고요. 네. 특히 DB손보가 국내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 중재를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 좀...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국내 조정안, 그러니까 지연이자를 일부 인정하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영국 로이드 보험 약관을 근거로 들면서 영국 중재로 가려고 했던 거죠. 영국 약관이요. 네. 항공보험처럼 규모가 크거나 좀 국제적인 계약은 이렇게 해외 재보험이랑 엮이거나 특정 약관을 따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결국엔 소방청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그렇군요. 이 사례를 보면 정말 큰 사고가 나거나 특히 이렇게 국제계약이 얽히면 보험금 받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죠. 네. 보험사의 초기 대응이나 지급 기준 투명성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가볼까요? 보험금 지급 속도에 대한 건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 삼성, 한화, 교보생명 같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신속 지급 비율이요. 그러니까 청구하고 사명업일안에 지급된 비율이 평균 92.5%래요. 작년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죠. 보험금 지급 속도는 소비자의 만족도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빨리 나와야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기사 보니까 특히 하나생명이 93%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은 평균 지급 기간이 0.2일, 엄청 빠르더라고요. 0.21이요? 와, 거의 바로 지급된다는 거네요. 네, 삼성생명도 92.6%로 개선됐고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10건 중에 9건 이상이 사흘 안에 처리된다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지급 절차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왜 빨리 못 받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까요? 물론이죠. 이 통계는 평균치일 뿐이고요. 모든 건이 다 3일 안에 처리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이 아주 크거나 아니면 사고 조사가 좀 더 필요하거나 서류가 부족하거나 이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청구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좀 꼼꼼히 챙기시는 게 좋고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지급이 생각보다 늦어진다 싶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물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겪으면 정말 좀 황당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건가요? 보험 계약할 때 상담했던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약속했던 내용을 안 지키거나 책임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네. 보험 말고 다른 데서도 있지만 특히 보험은 장기 계약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구두로만 설명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아니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딱 적혀있지 않은 약속 같은 거? 네네.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면
아, 그거 퇴사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 같은데요? 라거나 상담 기록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백뱀하기가 쉽죠. 소비자는 그때 상황을 증명하기가 어렵고요. 아, 정말 답답하겠네요. 네,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해결 절차가 좀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피해를 좀 예방하거나 혹시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록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계약할 때 중요한 약속이나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약관, 특약 이런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거나 나중에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서면으로 남기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담 내용을 녹음한다거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이건 퇴사한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명확히 주장하고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현대해상이 연말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늘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 어떤 내용인가요? 첨단 안전장치를 단 차량에 대한 할인이 확대되고요. 또 토스 만보기 앱 사용자도 걸음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대요. 아, 맞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 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보험사들이 계속 새로운 할인 특약을 내놓고 있죠. 현대해상이 기존 5가지 첨단 안전장치 말고 다른 장치까지 포함해서 할인율을 좀 조정하고 또 걸음수로 깎아주는 하이워크 특약이라고 했는데 네, 하이워크 특약. 여기에 토스만보기 앱 사용자를 추가한 거죠. 이게 단순히 보험료 깎아주는 걸 넘어서 뭐랄까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고 다른 대형 손해보험사들이랑 경쟁해서 좀 유리해지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 토스만 보기 저도 쓰는데 귀가 솔깃한데요. 이런 할인 확대, 소비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본인 차량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평소에 걷는 양이 좀 많다 싶으시면 해당 특약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보험료 아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네. 다만 이런 할인 특약은 보험사마다 종류나 할인율, 조건이 다 다르고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 꼼꼼히 비교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 비교가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경쟁이 좀 대형사 위주로만 흘러가서 중소형 보험사랑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좀 흥미로운 영업 전략에 대한 기사인데요. 보험사들이 의사 고객을 공략하는데 수도권 의사랑 지방 의사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의사 시장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고액 계약이나 장기 유지율이 높으니까요. 지역별로 맞춤 전략을 쓴다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사를 보니까요, 수도권 의사들은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높고 상품을 좀 꼼꼼히 따지는 분석형 고객으로 본다는 거예요. 분석형. 네,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이나 전문가, 세무사 같은 분들과 협업해서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요. 반면에 지방 의사들은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의 신뢰나 인간관계, 이걸 중시하는 관계형 고객으로 본다는 거죠. 아, 관계형. 그래서 꾸준히 만나거나 지인 소개를 통하거나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상당히 세분화된 접근이네요. 그럼 의사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상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아무래도 장기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이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또 병원 운영과 관련된 절세 상품,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원들을 위한 퇴직연금,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영업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험사가 나를 어떤 유형으로 보고 접근하는지 아는 것도 흥미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업 방식이나 설계사와의 관계에 너무 좌우되지 않고 제안받은 상품이 정말 나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고액 계약일수록 더 신중해야 하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좀 더 큰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구조 개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아, 실손보험. 네. 특히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나 청구 전산화 같은 내용이 핵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워낙 많고 또 보험금 누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 요구가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을 좀 높이고 대신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는 쪽. 이게 이제 5세대 실손인데 국정감사에서는 이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의료계 협조는 잘 되는지, 또 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 전산화는 정말 소비자 편이랑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서류 때려다니는 거 정말 번거롭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편 방향에 따라서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더 강화될 수 있고요.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청구 전산화가 만약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병원에서 바로 청구가 가능해지니까 서류 발급 없이 훨씬 편리해지겠죠? 국정감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나 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험사와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GA, 그러니까 법인보험 대리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GA요? 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GA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곧 시행할 예정인데 이것 때문에 보험사나 GA 영쪽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 가이드라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GA에서 불완전 판매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원수보험사가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거니까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GA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 또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반대로 GA 업계에서는 평가 기준이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거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서로 입장이 다르군요. 네,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인 보험사가 다른 민간 기업인 GA를 평가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거죠. 보험사랑 GA 관계가 좀 껄끄러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장은 GA 소속 설계사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느끼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사가 GA 관리를 강화하면서 불안전 판매가 줄어들고 소비자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설계사 교육이나 판매 관리가 더 철저해질 수도 있고요. 다만 GA의 자율성이 너무 위축되거나 보험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는데 좀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번엔 시간을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요? 네, 그때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17%, 이런 초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출금의 20%를 떼서 일시납보험에 가입하는 꺾기가 흔했다는 기사입니다. 아, 꺾기. 네.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관행이죠. 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15%를 막 넘고 그랬거든요. 초고금리 시대였고 기업들은 자금난을 시달렸고요. 은행은 대출해주면서 위험을 줄이려고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보험사는 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기업은 당장 돈이 급하고 이런 각자의 필요가 맞물려서 그런 구조가 형성됐던 겁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거. 그게 바로 꺾기죠. 당시 보험 상품 중에는 연복리 8.5% 확정 금리, 심지어 보험금을 안 찾아가면 10% 복리로 굴러가는 상품도 있었다고요? 와, 정말 놀랍네요. 네, 10% 복리라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이 과거 사례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게 있을까요? 금융 환경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당시 꺾기는 분명 불합리한 관행이었지만 그 시장 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였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만하고요. 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금융 상품이나 관행들도 미래에는 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단기적인 조건이나 유행에 휘둘리기보다는 현재의 금융 환경과 자신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금융정보 플랫폼에 대한 소식입니다. KB금융그룹의 콘텐츠 플랫폼 KB의 생각이라고 있는데 누적 조회수가 3천만을 넘었다고 하네요. 와, 3천만이요? 네, 그만큼 금융정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금융 상품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환경 변화도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KB의 생각 같은 경우는 KB금융 안에 있는 은행, 증권, 보험, 여러 계열사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금융교육부터 재테크, 부동산, 세금, 연금까지 아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상품 광고가 아니라 고객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금융 지식 쌓는 데 유용하겠네요.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금융 정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 쉬운데 이런 플랫폼들은 카드 뉴스나 영상처럼 좀 쉬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맞아요. 보기 편하죠. 네. 자신의 관심사나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찾아보면서 금융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조금 가볍지만 따뜻한 소식인데요. 와, 뭔가요? 서울시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DB손해보험이 협찬하는 제2회 동물행복 페스타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네요. 아, 네. 소풍을 콘셉트로 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면서 교감하는 그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려견이랑 같이 달리기, 자랑대회, 전문가 강연,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걸 보면 요즘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관심 많죠. 네. 그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동물 복지에 기여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좀 높이려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즐거운 나들이 기회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정말 많이 늘면서 관련 문화 행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이런 행사는 그냥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건강관리나 펫보험 같은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보험업계의 정말 다양한 최신 소식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분쟁의 그 복잡한 이면부터 시작해서 제도 변화의 방향,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아주 오래전 과거의 모습까지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이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정보를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는 것,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변화하는 제도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또 혹시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단순히 상품 하나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제도, 시장, 기업 전략, 심지어 과거의 관행까지 다 연결돼서 현재 우리의 보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는 어떻게 현명하게 골라내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계속 변화할 보험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만 알차게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